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회 모의고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다음 모의고사에 이제 지난 회차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겸해서 문제 하나씩 또 내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쉽습니다. 자,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게 뭐냐? 답은 1번인데 액면 분할은 뭐 하는 거죠? 액면이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5개를 쪼개 이게 액면 분할이죠. 그럼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자본금과는 무관하다. 자본금은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5,000원짜리 하나나 1,000원짜리 5개나 똑같이 5,000원이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액면 가액만 감소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은 KIFRS에 따르면 자본을 크게 세 가지. 납입 자본, 이익영금 그리고 기타 자본 요소로 분류하고 있고요. 3번 액면 분할하면 액면만 감소하죠. 주식 수는 증가한다. 자본금은 불변이다. 자, 4번은 뭐냐면 무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상증자하면 자본은 불변이에요. 근데 자본금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본하고 자본금하고는 서로 다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상증자 분계를 쓰면 어떻게 돼? 만약 주발초라면 여기 주발초를 없애면서 여기다 자본금 이게 무상증자죠? 아이고 씨.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은 증가. 하지만 이거 자본 감소하고 자본 증가하니까 자본 전체는 불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1번이 되고 뒤에 또 한 번 요와 유사한 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하나 별표를 치시고 자, 2번 문제는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산 안 하고도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액면이 30만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일부러 액면을 우리 10단위가 아닌 거니까 1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이렇게 안 주고 30만 원을 줬습니다. 자, 액면 이자율이 10%고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 15%죠. 그러니까 표시 이자율과 시장을 차이 5% 나면 액면에 약 87.5%. 그래서 실제로 30만 원 곱하기 0.87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30만 원 곱하기 0.87로 이게 87.5%를 얘기해요. 그럼 그게 얼마냐면 26만 2,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6만 5,746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표시이자라고 시장이자율 차이 5% 나니까 액면에 약 87.5%쯤 발행되는구나. 그 공식 아닌 공식이랄까 그거에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면 2020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된다 이런 뜻이고 2020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발행 가액이 얼마냐면 그게 26만 5,746이 된다. 이런 뜻이. 그리고 얘를 BS의 이제 사채로 해보면 사채가 30만 원이고 요게 26만 5,746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빼보자 그런 뜻이. 그럼 그게 4번 지문에 있는 34,254가 나와요. 요게 4할차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게 3등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34,000원을 11,000원쯤 줄여야 돼요. 그럼 답이 3번이겠죠. 이 자리로 하면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삼각표를 그리셔야 돼 이제. 자, 기초장부가액, 유효이자, 현금이자, 삼각액.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삼각액. 여기가 26만 5,746이고 유효이자 15%니까 계산이 힘듭니다. 26만 5,746 곱하기 0.15 하면 39,862고요. 현금이자는 3만 원이에요. 표시이자는 10%죠. 이거 30만 원 10%는 3만 원. 그러면 9,862가 나오고 이 숫자가 1번 지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삼각액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34,254에서 9,861을 빼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이 자리가 27만 5,608이 나와요. 여기가 27만 5,608이 된다 이런 뜻이 27만 5,608.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나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채가 30만 원이고
두 번째 요 자리가 27만 5,608이라고요. 요 자리가 얼마냐? 그게 3번 지문이에요. 24,392예요. 24,392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20년 1월 1일이에요. 2020년 12월 31일. 20년 12월 31일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15% 하면 얼마냐면 41,341이에요. 여기 3만이면 11,341이 나옵니다. 이걸 해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보기 지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다 더해보자. 그럼 얼마 나오냐면 28만 6,949가 나와요. 이 자리가 얼마냐? 28만 6,949가 되고 이거를 여기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30만 원에서 여기가 28만 6,94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 그게 2번 지문이에요. 13,051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다 보기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는 뭘로 해야 돼? 이게 유효이자율법이죠. 유효이자율법. 하지만 우리가 뭘로 알아죠? 정액법.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할인 발행되면 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한 것보다 살짝 밑에 있는 게 사채 장부 가치가 된다. 살짝 밑에. 이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상가액이 맥이 증가한다. 그럼 이 상가액이 이 높이라고요. 상가액 이 높이 이 높이가 증가하려면 라운드가 이렇게 하면 증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액법을 한 것보다 살짝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2번 문제죠. 2번.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기호의 2020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성격의 다른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 지문만 봐도 돼요. 사실은 우편한 증서 현금 2번 지문, 3번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고 통화도 현금이죠. 답은 1번. 약속하면 매출 채권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박스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정도도 현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음은 뭐다? 채권이 된다. 답은 몇 번? 1번. 답은 1번. 그래서 2번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에 좀 친숙해지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 계산기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냥 우리 휴대폰에 있는 걸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이제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더 친숙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뭐야? 한 3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3만 원 정도 투자. 아낌없이 투자해서 꼭 합격하자 이런 뜻입니다. 회계를 잘하려면 일단 계산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계산기가 있어 이런 걸 빨리빨리 도출을 해내야지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답은 3번입니다. 2번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오늘 이제 모의고사 우리 여러분들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손상차손을 배워요. 손상.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영어권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무형자산각인데 먼저 내용연수가 정할 수 있는 게 한정이고 정할 수 없는 게 비한정이에요. 내용연수가 정할 수 있는 한정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액이 확 떨어지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액이 회복되면 환입을 잡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에요. 얘는 상각하지 말고 손상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환입도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어권은 둘 중에 밑에 걸로 봐요. 그래서 상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상을 인식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영어권은 한번 손상을 인식한 다음에 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영어권에 대해서 봐보세요. 취득원가 8만 원인데 회수가능액 7만 원이면 손상을 잡았죠. 다시 얘가 9만 원으로 회복됐으면 환입 잡는다? 안 잡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답은 1번. 그래서 단기순위가 총포 영향이 없습니다. 혹시 그 영어권이 환입되면 기타 포괄수 아니고 환입 자체가 안 돼요. 답은 1번. 4번도 그냥 유명한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무형자산 중에서 영어권은 손상을 잡는데 뭐가 없다? 환입이 없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답은 1번. 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은 진영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 금액이 1억짜리고 총 공사 예정원가 5천만 원이니까 얼마 남는 공사인지 항상 이걸 따지세요.
1억 원에서 총 공사 원가 5천을 빼세요. 얼마 남는 공사예요? 5천만 원 남는 공사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물어본 질문이 이익 쪽을 물어봤냐, 수익 쪽? 수익 쪽을 수익.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진행률을 구해야 되는데 2020년도가 있고 2021년도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누적 진행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두 번째 끝에 2020년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총 원가는 5천만 원인데 진행률 몇 프로예요? 얘는 20%죠. 여기 수익은 얼마냐? 1억 원에 20%니까 2천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2021년도에요. 총 원가는 그대로 5천만 원이고 2021년 실제 투입된 게 2천만 원이니까 누적 수익은 누적 원가는 얼마냐면 3천만 원. 진행률이 60%죠. 그래서 원래는 1억 원 곱하기 60%하면 6천만 원을 둘째 년도까지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2천이니까 여기 4천만 원.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총 원가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증분 진행률. 그러니까 2021년도에 2천만 원 발생했죠. 5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40%죠. 1억 원에 40%하면 4천만 원을 수익으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얘를 공사 이익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익이 2천이고 원가가 1,000만 원이죠.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 그래서 이 1,000만 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총 이익이 5천만 원인데 진행 20%만큼. 여기 두 번째 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60%고 증분이 40%죠. 5천만 원에 40만 원, 여기 2천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년도 공사 원가 2천만 원 발생했죠. 4천에 2천을 뺐으니까 여기 2천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의 답은 2번이 된다. 5번의 답은 2번.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답은 이제 4번인데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너무 유치하지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이게 잔존 가치죠. 이걸 뺀 나머지를 이걸 내용료수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요 네모 요거를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가산화 만들고 빼야 됩니다. 그다음 2번 같은 게 중요한데 토지 원가 해체 제거 및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는 그런 원가를 해체 제거 시점에 단기 비용이 아니고 거기 써보세요.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구 충당부채죠. 그러니까 복구비의 현재 가치를 자산 원가에 더해야 된다. 그리고 대변에 뭘 쓴다? 복구 충당부채를 쓴다. 복구 충당부채를 쓴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분계를 적어보면 내가 현금 100억을 주고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다음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 토지에 대해서 원상 복구 원가가 뭐 10억이 추정이 되고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면 여기다 복구 충당부채 6억을 잡으면서 여기다 뭘 토지를 증가시켜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원가 얘를 더한다. 자산원가에 더한다. 그러니까 복구 시점의 비용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복구 시점의 비용이 아니고 자산원가에 더한다. 3번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죠. 정액법에서 연수하게 바꾸는 거 뭘로 한다? 얘는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다. 답은 4번입니다. 유형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교,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다 사용할 수 있더라. 6번 문제고요. 자,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하나 별표 치시고 7번. 자, 7번 문제는 우리 비율 분석에 관한 문제가 돼요. 7번 문제 비율. 그래서 분계부터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 보미가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50만 원은 어음상의 매출 채권을 배서 양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상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배서 양도가 나와요. 배서가 뭐예요? 등배자예요. 뒷면에다 기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서 양도 이렇게 해요. 배서 양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줬냐면 어음을 하나 끊어줬다는 뜻이에요. 어음. 그게 바로 매출 채권이죠. 채권. 그게 어음이에요. 어음. 이렇게. 그러면 B는 나중에 뭐냐면 이 어음을 A한테 제시하면 A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B가 C한테 물건을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C한테 줄 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에 보면 어음의 소지자가 누구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행자가 있고요. 요 A가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 B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B만이 와서 이제 A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B가 어떻게 하냐면 그 뒷면에다가 내가 이 권리를 C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이름을 써서 줘야겠죠. 내가 이 B인데 C한테 이거 권리를 모든 양도하니까 A 너는 나중에 C가 이걸 들고 오면 돈을 내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배서양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용어를 모르면 이걸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분계를 써야 되는데 상품을 100만 원에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냐면 채권을 양도한 거죠. 매출 채권을 판 거예요. 걔한테 50만 원.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뭐 매입 채무가 되죠. 50만 원. 요 분계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봐보세요. 이게 유동자산, 이것도 유동자산이죠. 이렇게 쓰면 얘가 유동자산이 50만 원 증가하면서 유동부채가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이번엔 당좌로 해볼게요. 이게 당좌자산, 이게 유동부채죠.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증가하면서 당좌자산은 대변에 썼으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우리 유동비율이 200%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0분의 2000이죠. 이게 200%예요. 우리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보자. 그럼 비율은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유동비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유동비율이 1보다 큰데 분자 분모에 유동자산, 유동부채 똑같은 걸 증가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 감소한다. 이런 뜻이고. 이번엔 당좌 비율 볼게요. 당좌 비율이 100%예요. 1000분의 1000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어떻게 되면 유동부채가 증가하면서 여기다 100원을 증가시키면서 당좌 자산이 100원이 감소했어요. 그럼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역시 비율은 뭐가 된다? 작아진다. 둘 다 작아진다죠. 둘 다 작아진다. 답은 몇 번이 2번이 된다.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율 분석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 파악을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우리 8번 문제 보죠. 8번. 자, 다음은 강욱의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이 문제 별표를 쳐보시고 이 문제 별표.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문제는 기초 기말의 위치가 중요해요. 기초가 오른쪽이 아니고 기초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더라. 고기를 잘 보셔야 돼요. 고기를.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원래는 되게 쉬워요. 네모 박스 밑에 보세요. 강욱에게 재고시한 매입을 해서 미쳐보세요.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이 매입 유출액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불었죠? 매출원가에다 괄호를 친 다음에 재고의 증가 감소, 채무의 증감을 조정하면 이게 매입을 한 유출액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매출원가가 있어 100만 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보시면 매입 채무가 있는데 기초가 오른쪽이에요. 부채가 37만 5천 30 감소한 거죠. 그래서 7만 5천 원 마이너스. 자, 재고자산 봐보세요. 기초가 오른쪽이에요. 증가한 거예요.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했다고요. 감소가 아니고. 채무가 감소했다고요. 매입 채무가 증가 아니에요. 기초가 오른쪽에서 기초가 오른쪽에. 기초가 오른쪽.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해설에는 옆으로 이렇게 축소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괄호를 더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110만 5천 원 유출액이 된다. 110만 5천 원 유출액. 요거 아주 유명한 문제고 중요하고 기초기말 위치만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구입해서 사용 중인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020년이고 2021년도예요.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잔존 가치 없이. 그러면 400만 원을 비용 처리합니다. 자, 2021년도에는 얼마냐면 2000에 400을 빼니까 1600만 원. 근데 잔존 가치가 얼마냐면 40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내용 연수가 몇 년이 되냐면 원래 5년짜리였어요. 1년이 경과해서 4년 남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냐면 1200을 사러 나니까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먼저 1번. 잔존가치 변경, 추정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감가상 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감가상 방법 변경, 내용 연수, 잔존가치 다 추정의 변경. 답은 2번인데 뭐가 틀렸어요? 2021년도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도 2021년도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공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BS에 보시면 기계장치는 2천만 원이고요. 공 6개 띄고 할게요.
감가상 누계액은 얼마예요? 처음에 400, 300에 700이죠. 장부 가치는 1300이 취득원가 그대로 2000. 그 다음에 4번 2021년도 누계액은 700, 700이죠. 답은 몇 번이야? 2번. 답은 2번. 9번은 좀 쉬웠습니다, 여러분. 9번 문제는 조금 쉬웠어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10번도 별표 치시고, 선생님 아까 10번 풀었는데요.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이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일 핵심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이 아니고 자본금. 자본금. 이렇게. 그러니까 소각이 아니면 자본금과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소각을 해야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거 주의해 보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금자를 지우고 자본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답이 1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회에 풀어봤던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X1년도에 18만 원을 취득하고 X2년도에 15만 원 받고 처분했죠. 올해 얼마냐? 15만 원 증가해요. 이렇게 올해 만약에 하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X2년도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연도예요. X2년도에 취득하고 처분했죠. 그럼 자본에 미친 영향은 3만 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2년도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답이 1번. 자본금은 불변이죠. 자본금은 언제 변화한다? 소각할 때. 소각이 없잖아요. 그럼 불변이에요. 불변. 그럼 불변이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도 아주 쉽죠. 이제 문제가 아주 그냥 눈에 보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우리 재고자산이 선의선취법이에요.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고자산 계정인데 자, 2월 12일 날 60개를 500원에 자, 그 다음에 매입이 50개를 700원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냐면 30개. 선의선취법이니까 요거부터 팔려야죠. 500원에. 그럼 여기가 30개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 몇 개 또 팔았냐면 20개. 여기서 팔아야죠. 500원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팔린 게 30개, 20개잖아요. 그러면 기말재고 몇 개냐면 총 이게 110개였으니까 여기도 110개가 돼야 돼요. 근데 50개가 되니까 60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60개는 여기서 10개, 여기서 50개라고요. 여기 10개는 500원, 여기 10개는 700원이죠. 여기가 5,000원, 여기가 3,500원, 아니 35,000원. 합치면 얼마가 된다? 4만 원 된다. 그러니까 선의선취법이니까 수량을 먼저 파악하세요. 60개 사하고 50개니까 110개. 50개, 60개 남아있죠? 뒤에서부터 이거 50개, 이거 10개, 이거 50개, 이거 10개. 선의선취법은 뭐 계속기록은 실사법이든 기말재고는 밑에 나중에 사온 것부터 남아있는다. 항상 머릿속에 뭐냐면 수량을 먼저 파악해야 돼. 수량을. 그리고 단가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게 선의선취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도 역시 별표를 쳐보시고 자, 12번은 거꾸로 나가야 되는데 질문이 퍼요. 퍼. 퍼는 뭐죠? 주가를 EPS로 나누자. 이때 주가를 이미 줬어요. 네모박스 밑에 보세요. 회사의 보통주 상장 주식은 주가가 15,000원. 여기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는 EPS만 구하면 돼요. 그럼 EPS는 어떻게 구하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 나누자. 이때 네모박스 밑에 두 번째 줄 회사의 순이익 여기 당기순이익 300만 원이에요. 빨리 우선주 배당을 구하셔야 돼요. 우선주 액면이 5,000원짜리 1,000주니까 500만 원에 우선주 배당률이 10%니까 이게 50만 원.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된다? 보통주에 귀속된 이익은 250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00주가 있고 뭐 증자니 뭐니 없으니까 이게 5,000주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250만 원 5,000주 나면 EPS는 500원이죠. 15,000원을 500 나누면 퍼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퍼는 30이 된다. 퍼가 너무 높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돼. 1번. 그래서 이 정도는 가뿐하게 풀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비율 분석 이런 것들인데 회계 원리에서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퍼, EPS 이런 것들은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죠. 자, 13번 문제도 이렇게 뭐 크게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13번 문제도. 자, 어디를 보시냐면 물어본 질문이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고 얘는 다음과 같이 풀면 돼요. 자, 뭐가 되어 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보자. 요게 매출 채권 계정이고요. 자, 요게 대손 충당금 계정인데
물어본 질문이 대손 요 자리를 물어봤어요. 매출 채권 여기에 기초기말 증가하는 게 매출이고요. 감소하는 게 현금 회수이고 그 다음에 또 뭘 감소하냐면 대손이 발생하면 감소한다. 그리고 얘는 연결고리 여기도 발생하면 감소한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 마이너스 자산이니까 여기 기초기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잘 찾아야 되냐면 네모박스 밑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율 1%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의 1%만큼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대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기초가 200만 원이고요. 기초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이에요. 외상 매출 여기가 1,200만 원이죠. 여기가 1,400만 원이고 오른쪽도 얼마가 된다? 1,400만 원이 돼야 된다. 현금 회수액은 850만 원이고요. 대손 처리액, 대손 발생액 여기도 100만 원이고 여기도 1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먼저 1번 기말채권 1,400에서 950을 빼면 이게 450만 원이에요. 대손율이 1%예요. 450만 원 곱하기 1%. 공 두 개를 집어서 얼마예요? 이게 4만 5천 원이에요. 104만 5천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여기가 얼마예요? 84만 5천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된다. 84만 5천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된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기초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 대손 충당 계정이 기초에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거 분개했을 때 100만 원 분개했을 때 채권이 100만 원 나가면서 충당금이 20만 원이 없어지고요. 나머지 80만 원을 뭐라고 써야 되죠? 상각비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다 20만 원만 쓰세요. 그리고 여기 상각비 80만 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기말에 얼마가 돼야 돼요? 4만 5천 원 돼야 되니까 수정분개로다가 대손사비 4만 5천 원을 잡죠? 대손사비가 여기 4만 5천 원에다 80만 원 합치면 84만 5천 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충당금, 대손 충당금 기초보다 여기 많아도 그냥 이걸 쓰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손 상각비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돼요. 답은 2번. 자,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뭐냐면 도급금액 총액을 물어본 거예요. 도급금액이 총 얼마가 되냐. 도급금액이 총 얼마가 되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첫 해년도 공사 수익이 500만 원이 된다. 공사 수익이 5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급금액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률이 몇 %인가를 한번 보세요. 진행률이 몇 %냐 하면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00만 원인데 실제 공사 원가는 얼마냐면 400만 원. 진행률이 40%죠. 40%. 그러니까 40만 원에 대한 수익이 40%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100%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250만 원이죠. 1,250.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냐면 도급금액이 1,250만 원이다. 원래 문제는 그 다음에 총 원가는 1,000만 원인데 실제 발생된 원가는 400만 원. 40%죠. 공사 수익은 얼마냐? 1,250에 40%니까 얼마가 된다? 500만 원. 이 문제는 뭐냐면 진행률 40%고 올해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도급금액이 얼마냐? 1,250.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 좀 풀면은 쉽게 1,250이라고 하는 게 도급금액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 있죠. 15번 별표 치시고. 자, 15번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차감법이 있고 이연수입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자산차감법이에요. 걔는 어떻게 하냐? 내가 낸 돈만 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봐보세요. 해연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80만 원 취득했는데 취득가액 중 30만 원 보조금이죠. 그럼 8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자고요. 그럼 내가 낸 돈 얼마냐? 50만 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5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자, 50만 원에서 잔존 가치가 8만 원이에요.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언제 취득했냐면 10월이니까 여기다가 12분의 3을 하자. 10, 11, 12. 12분의 3,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20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기가 42만 원이에요. 얘를 20으로 나누자. 공을 하나 지우고요. 41을 2로 나누면 21. 2만 1,000원. 답은 얼마예요? 3번에 있는 2만 1,000원이 된다. 3번에 있는 2만 1,000원이 된다. 답은 3번에. 이게 자산차감법이에요. 보조금. 보조금은 나중에 가서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럼 보조금 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보조금은 받은 거를 마이너스 자산 처리한다. 그게 15번 문제. 그걸 방법 뭐라 불러요? 자산차감법이라고 한다. 걔를 자산차감법이라고 한다. 그게 15번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 장부에다만 한번 살짝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부에 표시하면 이제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BS가 있으면 설비가 얼마냐면 80만 원이고요. 보조금 있죠? 30만 원 이렇게 빼라고요. 내가 낸다 얼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산차감법이고 이현수입법은 부채법이에요. 보조금을 부채 처리한다 그런 뜻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잘 안 쓰고 자산차감법을 주로 많이 쓰더라. 왜? 우리가 부채 비율을 공시해야 돼요. 부채분의 자본. 이현수입법을 쓰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죠. 그래서 기업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그게 15번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같이 16번도 좀 별표를 치시고. 자, 먼저 무상증자 지유세요. 자본 불변이죠. 주식 배당 지유세요. 자본 불변. 그다음에 토지 처분이익이죠. 걔는 당기순이익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걔도 역시 지우라. 걔도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이에요. 기초 자본 봐보세요. 기초 자본이 40만 원이에요. 기말 자본이 얼마냐? 70만 원이죠. 당기순이익 얼마?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그 30만 원 안에 토지 처분이익 만 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뭐 주식 배당이라든가 토지 처분이익, 유상증자, 아니죠 무상증자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는 상품권에 관한 문제예요. 자, 액면이 10만 원의 상품권을 갖다가 8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85% 1000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냐면 8,500만 원. 그래서 우리 해설의 분계를 보세요. 현금이 8,500이고 그다음에 형광펜 돈으로 칠해 보세요. 선수금과 할인액. 그게 80, 그게 15%예요. 15%. 그러니까 여기가 상품권이 있고 상품권 선수금이 있고 여기 할인액이 있는데 이 비율이 이게 15%라고. 자, 이번에는 상품권을 회수합니다. 200매가 회수됐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10만 원짜리 200매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선수금, 그다음 여기 할인액 있죠. 여기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의 몇 프로? 15%. 여기다 300만 원을 써야 된다고요. 이 문제는 현금 내어준 게 없으니까 매수는 얼마가 된다? 1,7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몇 매를 회수? 200매 회수했죠? 얼마에 반응? 8만 5천 원. 돈을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돈을 100만 원 줬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빼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된 돈, 그 돈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이 보죠. 18번. 우리 감가상각에서 이제 내용연수라든가 그다음 감가상 방법 이런 것들이 변경된 걸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민은 2020년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회계 추정의 변경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여기 2022년 요때 변경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요때 변경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요. 잔존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내용연수는 4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 상각했죠. 이렇게 2년 동안. 절반. 그러니까 90만 원의 절반이니까 이게 45만 원이 상각했죠. 그럼 변경된 시점의 가액은 100에서 45를 빼니까 55만 원이에요. 55만 원. 그리고 이제 바꿨는데 뭐냐면 잔존 가치가 5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4년에서 5년이니까 여기 보세요. 원래는 잔존 연수 두 번 남아야 되는데 5년 됐으니까 3년. 그리고 연수학계법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6분의 3을 하셔야 돼요. 6분의 3을 해야 된다. 6분의 3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2022년도 말의 장부 가치인데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이게 50만 원에 절반이니까 25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를 한 거죠? 45에다 25하면 70만 원이죠. 그럼 장부 가치는 얼마가 된다? 30만 원. 왜냐하면 이렇게 BS를 그리면 취득원가제 이게 기계장치라면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 누계액이 얼마?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30만 원 된다. 답은 1번이 돼요. 답은 1번이 된다.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자, 윤경은 제품 생산에 투입될 취득원가 20만 원의 원재료와 제조원가 26만 원의 제품 재고를 이게 쭉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제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어요. 여기 원가가 있고 여기 시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써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될 취득원가 20만 원, 원재료는 20만 원이고요.
제조원가 26만 원의 제품이죠. 26만 원.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 이게 18만 원이고요. 제품이 25만 원이에요. 그럼 제품에 대해서 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죠. 원재료 감액하지 얼마? 2만 원. 합치면 평가 손실 얼마? 3만 원. 답은 1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원재료 제품에 종속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4만 원이었어요. 그럼 얘가 평가 이익이죠. 원재료 감액하지 않는다. 그럼 답이 4번에 있는 0이 돼야 돼. 그럼 답이 4번에 있는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제품에 종속돼 있다. 요거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답은 4번인데 답을 먼저 해볼게요.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 변경인데 좀 잘 모르면 뭘로 한다? 추정의 변경. 전진법을 씁니다. 정책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회계 정책은 소급 적용하죠. 그래서 이익이념에 반영한다. 그게 소급법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오류 수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 좀 적어보겠습니다. 정리할 겸 적어보자. 이런 뜻이. 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오류 수정이 있어요. 얘 소급법이에요. 그러니까 얘 뭘로 봐야 되냐면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자, 회계 정책 변경이에요. 얘도 뭐예요? 소급법. 뭘로 한다? 이익이념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에 비해서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뭘로 처리한다? 전진법 처리한다. 됐죠? 그거 기억해서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이게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인데 우리가 막 했던 감가 방법 변경이라든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 이게 다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게 추정의 변경. 그럼 정책 변경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 정책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꾸자. 이게 정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뭐냐면 또는 우리 투자 부동산인데 걔를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면 뭐냐면 측정 기준의 변경이에요. 측정 기준의 변경.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어렵지만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뭐가 된다? 정책 변경이다. 왜냐하면 정책 변경은 선택사항이에요. 추정의 변경은 강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가 5년짜리에서 7년을 바뀌었으면 5년으로 상각 못해요. 무조건 7년, 이게 강제사항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정책 변경은 뭐가 되냐면 내가 A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 선입선출법 해도 돼도 이동평 해도 돼요. 선택하는 거죠. 이런 건 뭐가 된다? 추정의 변경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정책의 변경이 된다. 선택하는 건 정책 변경. 강제사항은 뭐가 된다? 추정의 변경이 된다. 이런 뜻이 조금 어렵죠. 이런 거 저 생각하는 거. 자, 다음에 21번은 그냥 원가인데 상식 문제, 상식. 난 상식이 없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기억해 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간 조업도 2,000개에서 10,000개 범위 내에서는 단위당 변동비가 300원이고 고정비는 얼마냐면 3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아까 했던 걸로 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2,000개서부터 10,000개 사이, 여기 2,000개서부터 여기 10,000개 요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정비는 300만 원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단위당 변동비가 300원이에요. 300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이제 30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몇 개? 6,000개죠? 6,000개. 그래서 변동비는 어떻게 되냐면 6,000개 곱하기 300 해보세요. 그럼 이게 180만 원. 거기다 300만 원 더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 480만 원. 그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된다. 그 답은 2번이 된다. 그 21번 있지? 21번. 답은 몇 번? 2번에 있는 480만 원. 그러니까 거기다 6,000개는 조업도 범위 2,000개에서 10,000개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고정비는 얼마에? 300만 원. 단위당 변동비는 300원이죠. 6,000개니까 변동비는 180만 원이다. 이런 뜻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자 만드는데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변동비, 재료비가 개당 300원씩 들어간다. 내가 6,000개 만들었으면 월세는 얼마로 고정?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가 300원씩 6,000개, 180만 원. 그럼 총 원가는 얼마예요? 480. 답은 2번이 된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이것도 있어요. 모자에 단위당 원가가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80만 원을 6,000개로 나누셔야 돼요. 6,000개로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800원. 그래서 걔는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변동비는 그대로 개당 300원이 되고요.
고정비 300만 원을 6,000개로 나누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 500원이죠. 단위당 고정비 500원. 그래서 만약에 단위당 원가, 그 제품의 단위당 원가 그러면 얼마예요? 800원이에요. 800원. 총 원가를 총 수량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죠? 21번 있죠. 21번. 그런 거 한 번씩 연습을 해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 두죠. 자, 이제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자, 22번 있죠. 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예정 배부를 사용해서 예정 배부액을 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실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 원가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원가의 3요소가 DM, DL, OH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원가는 세 개 다 실제를 쓰는 거예요. 자, 정상 원가입니다. 지금 답이 정상 원가예요. 정상 원가. 얘네 두 개는 실제 원가를 쓰고 요것만 예정 배부예요. 그다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는 표준 원가, 표준 원가. 이거 원가를 좀 배워야 쉽습니다. 셋 다 표준 배부액을 쓴다. 이렇게. 요거요. 예정 배부하는 거 이거 무슨 원가예요? 얘는 정상 원가가 된다. 예정 배부하는 거 요거는 정상 원가가 된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총 제조원가 이게 단기총 제조원가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뭐냐? 답은 2번인데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는 상각을 안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하기 쉽죠, 그죠? 건물이라면 감가상각비가 제조간접비로 들어간다고요. 나머지 보시면 생산지 사원의 단기 근무원가에 대한 확정금 이게 뭐냐면 퇴직급여도 급여라고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도 다 뭐냐? 판관비가 아니고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들어간다. 급여에 다 들어간다. 노무비에 인건비에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페인트를 공장 내부 수선을 위해서 사용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에 다 제조원가, 공장 내부 수선하는 데 쓰였다면 그럼 이것도 다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번 공장 건물에 재산세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제조원가, 제조간접비에 다 들어가야 된다. 동그라미 3번도 다 제조간접비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2번. 2번은 좀 수월했습니다. 2번은. 자, 우리 24번도 아까 이제 풀어봤었던 거예요. 원가 배분의 목적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뭐냐? 먼저 1번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그 원가 배분. 2번 경영자와 종업원의 동기부여 성과 평가가 도움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와 이익에 측정할 때 이제 도움이 되고 답은 이제 3번인데 주식 평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뜻이 제품 품질. 그러니까 거기 품질하고 원가 배분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3번. 좀 약간 억지스럽지만 뭐 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가 배분을 잘해야 되냐? 원가 배분의 목적이 뭐냐?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할 테니까 손익을 잘해야 돼서 이익이 나는 쪽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원가 배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2번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배분이 잘 됐어야 돼. 그래서 제품 원가가 정확하게 나왔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 외부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산정 이런 거 할 때도 원가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겠습니다.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DM 더하기 DL이 기초원가고 DL 더하기 OH가 가공. 공통 들어간 DL이에요. DL.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조 간접비 대신에 막 경비란 말을 썼어요. 제조 경비. 이래도 이게 다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겠다.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 알아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경비라는 말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 다 뭘로 썼어요? 우리 OH라고 해서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냥 경비라는 말이 나와도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인데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주면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원가를 좀 거칠게, 터프하게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11회 있죠. 11회. 11회서부터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안 다뤘던 막 이런 내용들까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순차적 풀어오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걸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의고사로 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적응을 하시면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이 이제 뭐 주말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뿌듯한 주말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11회 강의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